준서가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저 회장님 아들입니다. 회장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25년 동안 딸기 우유를 가져다 주고 두통약을 올려놓고 가습기를 틀어놓았던 이유가 그제서야 전부 이해됐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도혁, 올해 48살이에요. 대한민국 재계 상위권 기업의 회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경영자라고 부르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 수식어가 달라지실 거예요. 어느 날 제 곁에 들어온 비서 한 명이 저의 25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그 청년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를 알게 된 순간 저는 회장실 책상 위에 머리를 묻고 생애 처음으로 울었어요. 48년을 살면서 남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제가요.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이어받고 위기를 넘기고 경쟁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건 사치였거든요. 웃으면 약해 보이고 화를 내면 빈틈이 생기고 슬퍼하면 무너지는 게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표정을 지우고 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로봇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쓰지 않는 거였는데 25년쯤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없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적인 관계도 거의 없었어요. 결혼은 안 했고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에 한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유일한 예외였어요. 윤아린.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이었어요. 같은 과였는데 저는 재벌가 장남이었고 하린이는 지방에서 장학금으로 올라온 학생이었죠. 집안이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내 위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고 저는 젊었지만 이미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하린이와의 이별은 극적이지 않았어요. 대단한 싸움도 눈물 흘리는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도 어색해졌고 결국 하린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아야 했는데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하린이는 졸업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연락처를 바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뒤로 25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찾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붙잡지 않은 사람을 뒤늦게 찾는다는 건 25년 전의 비겁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잘못을 인정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어요. 감정 없이 사람 없이 텅 빈 회장실에서 숫자와 보고서만 상대하며요. 가끔 새벽에 혼자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하린이의 웃음이 떠오를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잔을 한 번 더 기울여 기억을 밀어냈어요. 위스키 한 잔이면 하린이의 웃음이 흐려졌고 2잔이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25년 동안 그 반복이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새 비서가 배정됐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이준서 25살. 이력서를 훑어봤는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소개서에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직 자소서로는 독특한 문장이었어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효율성이나 충성심을 강조할 때 이 사람은 사람을 이해한다고 썼거든요. 작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비서 한 명한테 호기심을 가질 만큼 제 일상은 한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회장실에 들어온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머리, 또렷한 눈빛.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차분하고 낮았어요. 이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인사였는데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아이한테서 나는 느낌이 아니라 어른의 단단함이 있었거든요. 25이라는 나이에 비해 눈빛이 깊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었습니다. 첫 주부터 준서의 일 처리는 완벽했어요. 회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놓는 건 기본이고 제가 말하기 전에 필요한 걸 가져다 놓았어요. 커피를 내릴 때도 제가 좋아하는 온도와 농도를 첫날부터 맞추더라고요. 이건 인수인계 때 전임 비서에게 들은 걸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왼쪽 관자놀이를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준서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두통약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습관이거든요. 전임 비서도 3년이나 함께 했는데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이상한 일은 또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준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어렸을 때 좋아하셨던 딸기 우유 사왔습니다. 딸기 우유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할 때 마시던 딸기 우유. 할인이가 늘 사다 줬던 바로 그 딸기 우유예요. 재벌 회장한테 딸기 우유를 가져오는 비서가 어디 있겠어요. 재벌 그룹 회장한테 딸기 우유를 가져오는 비서는 세상에 없어요. 아메리카노나 녹차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제 25년 전 취향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저는 딸기 우유를 받아들고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가 살짝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48년 동안 조용하던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피가 부르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조용하던 심장이 이 25살 비서 앞에서 이유 없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 따르며 생각했어요. 왜 자꾸 그 청년한테 눈이 가는 걸까? 유능해서? 아니에요. 유능한 직원은 수백 명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25년 전 도서관에서 딸기 우유를 마시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이상한 따뜻함이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준서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미소, 그 차분한 목소리.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어디서인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억의 문 바로 앞까지 왔는데 열쇠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비로소 25년 동안 닫아놓았던 감정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준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름을요. 준서에 대한 이유 없는 끌림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가 들어온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유능한 비서인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능함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비서로서 파악한 게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저라는 사람을 연구해온 사람처럼요. 그 정도가 점점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센스가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을 거른 제게 비빔밥을 가져왔어요. 고추장은 적게, 참기름은 넉넉히, 계란은 반숙으로. 제가 비빔밥을 먹는 방식이 정확히 그래요.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 취향이에요. 전임 비서는 3년을 함께 했는데도 저한테 비빔밥을 사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파악한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 조용히 가습기를 틀어놓은 적도 있었는데 제가 목이 잘 마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어요. 제 습관을 관찰해서 안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리 들었거나 오랜 시간 저를 지켜봐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제 사용 설명서를 외운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준서가 전화를 받을 때 왼손으로 받았거든요. 저도 왼손잡이예요. 생각에 잠기면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어느 날 회의 중에 준서가 같은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25년 전 젊었던 저와 지금의 준서가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의 톤, 걸을 때 살짝 왼쪽으로 기우는 자세, 집중할 때 입술을 다무는 습관까지.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세상에 왼손잡이야 많고 눈썹을 올리는 버릇도 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보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피가 만든 닮음이에요. 결정적이었던 건 서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장실 한쪽에 작은 서재가 있는데 거기 책장 맨 윗칸에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인데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려고 서재에 들렀는데 사진첩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꺼냈다가 다시 넣어놓은 거였어요. 먼지 자국이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서재 열쇠는 저와 비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갈색으로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대학 벚꽃 축제 때 찍은 거였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젊은 저와 하린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딸기 우유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피스를 하고 있었죠. 딸기 우유. 며칠 전 준서가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준 바로 그 딸기 우유가 25년 전 사진 속 하린이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준서는 이 사진을 보고 딸기 우유를 가져온 거였을까요? 아니면 하린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올려 자세히 봤더니 사진 가장자리에 손가락으로 만진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최근에 누군가 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준서가 이 사진을 봤을 거예요. 제 25년 전 모습과 하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이 사진을 이 청년이 혼자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뭔가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안팀에 조용히 지시했어요. 이준서의 신원을 정밀하게 조사하라고요.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배경을 알고 싶었어요.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자랐는지, 왜 하필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를요. 조사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회장실에서 준서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어요. 피가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림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조사 결과가 올라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은 이력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준서 1999년생 서울 출생. 하지만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게 됐어요. 가족 관계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칸에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아린.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 이름만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윤아린의 아들이라고요. 준서가 하린이의 아들이라고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1999년생이면 하린이와 헤어진 직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임신 중이었다면 시기가 정확히 맞아요. 아버지 칸이 비어 있다는 건 하린이가 아이의 아버지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등록하지 않았을까요? 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알면 안 된다고 스스로 결심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하린이가 2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보안팀이 수집한 준서의 어릴 때 사진이었는데 젊은 하린이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동그란 눈에 왼손으로 장난감을 쥐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25년 전 앨범 속 제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이 끼칠 만큼 같았어요. 사진을 뒤집었더니 연필로 흐리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우리 아들 준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린이의 필체였어요. 25년 전 제 노트에 낙서를 하던 바로 그 글씨가 이 작은 사진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그 세 단어가 눈앞에서 번쩍이며 25년간 닫아놓았던 문을 한꺼번에 부수고 들어왔어요. 저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와 사진이 앞에 놓여 있었고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25년 전 하린이가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잖아요. 하린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요. 말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려버렸기에 꺼내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25년 동안 하린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모든 세월을 버텨온 거예요. 저는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나 마시고 있었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다른 25년을 보낸 거였어요.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복도 끝에서 준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안고 제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비서의 차분한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 말하고 싶지만 아직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하린이의 눈과 겹쳐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청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아니 제가 알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바로 그 아들이요. 복도에서 마주친 준서의 눈을 보고 확신한 뒤 저는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도 취소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앉아 벚꽃 사진과 보안팀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2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어요. 사진 속 하린이의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 옆에 안겨있는 아기의 얼굴이 준서의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준서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이요. 사흘째 되는 아침 저는 준서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에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복도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준서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젊은 하린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아빠를 닮은 우리 아들이라는 글씨가 적힌 바로 그 사진이요.
준서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제가 사진을 발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준서가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비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 회장님 아들입니다. 회장실의 시간이 멈췄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는데도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어요. 머리로 준비한 것과 심장이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별개였거든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25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준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가 대학 시절 헤어지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서 버렸다는 것. 재벌가의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는 것. 그래서 혼자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도시로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요. 할인이는 25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 배달까지 하면서 준서를 키웠다고 했어요. 대학도 보냈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한 번도 아이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새벽에 배달을 나갔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아침에 아이 밥을 차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다고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는 25년 동안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에게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혼자서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저한테 원한 하나 남기지 않은 거였습니다. 복수하러 온 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준서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25살 청년의 단단한 표정 아래에서 아버지를 찾는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책상 위에 머리를 묻고 어깨가 떨릴 정도로 울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찾아온 거라니요. 이 청년은 25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원한 대신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거예요. 비서라는 자리를 택한 건 아버지 곁에 매일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딸기 우유를 건네고 두통약을 올려놓고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 전부가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준서가 제 앞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할인이처럼 울음을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겠죠. 힘들어도 울지 않는 법을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준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아빠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가 25년간의 모든 후회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어요. 할인이는 끝까지 저를 지킨 거예요. 떠나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며 저한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한 거였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이 작은 방 안에서 한꺼번에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을요. 25년 전에 놓쳤던 손을 이제라도 다시 잡으러 가야 했어요. 할인이를 찾아가는 일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비로소 책임을 지는 일이요. 준서에게 할인이의 주소를 물었을 때 이 청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25년 동안 엄마를 지켜온 아들이 그 엄마를 버린 남자에게 주소를 알려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서는 결국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니 지방 소도시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할인이는 25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가 찾으려고만 했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회장 전용차가 아니라 일반 기차를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25년 전 할인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할인이가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잖아요.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할인이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25년간 제 가슴에 박힌 가시였어요. 빼지도 못하고 익숙해지지도 않는 가시요. 소도시의 작은 역에 내리니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에 할인이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을 가게 이름으로 쓰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없었고 주방 쪽에서 누군가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릇 닦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머리에 흰기가 섞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만은 25년 전 캠퍼스에서 딸기 우유를 건네주며 웃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할인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서가 보냈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걸, 진실이 밝혀졌다는 걸, 그리고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걸이요. 저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어요. 할인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려왔고 주방에서 국밥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25년 만에 마주 앉았는데 처음 꺼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25년이나 걸렸다. 할인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25년이라는 시간이 침전시킨 조용하고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할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준서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친 단 하나의 문장이 이 한마디였던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고 아빠를 탓하지 말라고. 25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도 저한테 원한 한 조각 남기지 않은 이 사람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원망할 수가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인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25년 전 캠퍼스에서 웃던 것과 같은 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원망하면 준서한테 그 감정이 갈까 봐요. 이 아이만큼은 밝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자기 감정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원망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라고 여기며
오직 아이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 이를 악물고 웃어온 거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할인이가 준서를 보고 눈이 붉어졌어요. 25년 동안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 마침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 앞에 섰어요. 그리고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게. 준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청년은 비서로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가 행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세 사람이 작은 식당 안에서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몇 달 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이 작은 도시를 찾아가요. 할인이네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준서와 나란히 앉아 골목을 걷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25년이라는 빈자리를 며칠 만에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도혁, 올해 48살이에요. 25년 동안 비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찾았고 지키지 못했던 사랑 앞에 늦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시작이지만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